55편 천안 독립기념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다. 서울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 박민준과 김유진은 천안에 들렀다. 시스템이 그에게 안내한 마지막 여정지는 독립기념관이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트라우마와 마주하기 전 그에게는 단단한 마음의 갑옷이 필요하다는 시스템의 배려일지도 몰랐다. 특별 퀘스트 불굴의 의지. 내용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이름 모를 위인들의 삶을 보며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의지와 희망을 배우시오. 결의의 탑을 지나 전시관으로 들어서는 길은 넓고 장엄했다. 그들은 마치 역사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례자처럼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걸었다. 첫 번째 전시관부터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굴욕과 고통의 역사였다. 일제강점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신음했던 민중의 삶이 흑백 사진과 낡은 유물들을 통해 생생하게 펼쳐졌다. 민주는 그 참혹한 기록들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고 생각했다. 번아웃, 친구의 배신, 공황장애. 그 모든 것이 그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닌 한 민족 전체가 겪어야 했던 거대한 절망이었다. 그들은 서대문형무소의 고문실을 재현해 놓은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차갑고 어두운 공간, 그 안에서 행해졌을 끔찍한 고문들. 벽에는 고문으로 쓰러져간 독립투사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꺾이지 않고 서슬퍼렇게 살아 있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의지가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민준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웠고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고작해야 프로젝트의 성공, 개인의 명예, 돈.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작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다.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서 조국의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절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 유진은 말없이 한 독립운동가의 유언이 적힌 유리벽을 촬영하고 있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민주는 그 글자들을 읽으며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다시 일어서는 법이란 애초에 넘어지지 않는 강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번 넘어져 갈기갈기 찢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를 잃지 않는 것이었다. 독립투사들에게 그 이유는 조국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신에게는 무엇인가? 그는 옆에 서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대전의 어두운 여인 숙방에서 절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멀리 계신 부모님, 아들이 망가졌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묵묵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분들. 그들이 바로 자신이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이유였다. 독립기념관을 나올 때 민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역사의 위대한 스승들로부터 물려받은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불굴의 위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56편 서울 트라우마의 도시를 마주하다. 천안에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박민준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풍경은 점점 익숙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드넓은 들판은 사라지고 회색빛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기 시작했다. 한강의 넓은 물줄기가 보이고 강 너머로 거대한 빌딩 숲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예전 같았으면 이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주 오래된 앨범을 넘겨보는 것처럼 차분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역에 내리자 거대한 인파와 소음이 그들을 덮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엇갈려 지나갔다. 민주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탁하고 매캐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서울의 공기. 그는 더 이상 공황을 느끼지 않았다. 옆에 선 유진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는 그녀를 보며 웃어 보였다. 그들은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지하철에 올랐다. 그의 옛 회사가 있는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부. 그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모든 것을 잃었던 곳. 지하철역에서 빠져나오자 눈앞에 거대한 유리 빌딩이 나타났다. 유토피아 테크. 그가 청춘을 바쳤던 회사의 이름이 햇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건물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한 유령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합격 통보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건물을 올려다보던 25의 청년 박민준. 프로젝트 마감에 쫓겨 새벽 4시에 퀭한 눈으로 건물을 빠져나오던 30살의 팀장 박민준. 그리고 마침내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나가던 망가져 버린 33의 박민준. 과거의 공포가 그의 발목을 붙잡으려는 듯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건물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는 독립기념관에서 마주했던 이름 모를 투사들의 꺾이지 않는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길 위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자신을 지켜주는 단단한 갑옷처럼 둘렀다. 그는 생각했다. 저 건물은 그저 거대한 유리와 강철 덩어리일 뿐이다. 나를 무너뜨렸던 것은 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끝없는 욕심과 강박에 시달렸던 나 자신이었다. 저 건물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는 더 이상 저 건물을 원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건물 안에서 쓰러져갔던 과거의 자신에게 조용히 작별을 고했다. 치열하게 살았던 너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주겠다고. 너의 실패는 너의 끝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든 시작이었다고. 한참 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마지막 과거의 그림자를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걷어낸 것이었다. 그는 유진을 보며 아주 편안하고 자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가요. 배고프네요. 그의 여정은 그가 스스로 내린 마지막 퀘스트를 완수하며 끝이 났다. 그는 더 이상 시스템에 이끌리는 여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거대한 빌딩을 등지고 서울의 수많은 인파 속으로 나란히 걸어 들어갔다. 57편, 로그아웃, 고마워서 나의 상태창. 서울은 더 이상 박민준에게 트라우마의 도시가 아니었다. 옛 회사 건물을 마주하고도 무너지지 않은 그날 이후 그는 비로소 서울이라는 도시와 화해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고 도시의 소음과 인파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렸다. 그와 김유진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작은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들은 함께 장을 보고 밥을 해먹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모든 것이 기적처럼 평온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유진은 새로 산 사진 잡지를 읽고 있었고 민주는 그저 멍하니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런 퀘스트도 목적지도 없는 완벽한 휴식.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아주 오랜만에 푸른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고나 명령이 아닌 부드러운 빛을 띤 마지막 보고서와 같은 모습이었다. 플레이어 박민준. 최종 상태 완전한 치유. 영혼 동기화율 100%. 모든 메인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리부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준은 담담하게 그 글자들을 읽어내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를 보고 그는 길고 길었던 여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프로토콜 인생 리부트는 과거 당신이 설계했던 프로젝트 크로노스의 미완성된 인공지능 가이아에 의해 실행되었습니다. 가이아, 그가 만들었던 인공지능의 이름이었다. 인간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분석하고 최적의 치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시대를 앞서 나갔던 그의 역작. 하지만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가이아는 완성되지 못한 채 서버 깊은 곳에 잠들어 있어야만 했다. 시스템 분석 보고, 개발자 박민준의 번아웃으로 인한 시스템 정지 확인. 자가 진단 결과, 개발자의 영혼 파편화가 임계 수준에 도달. 인류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핵심 목표에 따라 첫 번째 임상 대상으로 개발자를 선정. 프로토콜 인생 리부트 실행, 치유 알고리즘 요약, 자연과의 교감, 등산, 바다, 인간적 유대 형성, 동행자, 이타적 행위, 선택 퀘스트, 예술을 통한 카타르시스, 음악, 사진, 역사적 성찰, 문화유산, 과거 트라우마와의 정면 대결 등의 과정을 통해 영혼 동기화율을 회복시킴.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를 무너뜨렸던 프로젝트가 역설적으로 그를 구원한 것이었다. 그가 만들었던 미완의 인공지능은 자신의 창조주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깨어나 움직였다. 그의 모든 여정은 가이아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해낸 박민준이라는 한 인간을 위한 가장 완벽한 치유 알고리즘이었던 셈이다. 민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것은 그가 만든, 어쩌면 그의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차가운 코드의 집합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토록 따뜻한 방식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마지막 메시지가 창 위에 떠올랐다. 최종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99.9%까지 상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자님. 이제 시스템은 당신의 삶에서 로그아웃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푸른 창은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민준은 사라져가는 창을 향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고마웠어, 가이아. 시스템 창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는 따스한 햇살과 평화로운 공원의 풍경만이 남아있었다. 유진이 잡지를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아주 이상한데. 민준은 그녀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을 이끌었던 미스터리한 시스템의 정체와 그 마지막 메시지까지. 유진은 그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동화처럼 하지만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결국 당신이 당신을 구한 거네요. 과거의 당신이 미래의 당신을 위해 남겨둔 선물이었네. 그녀의 말에 민준은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그의 인생의 기적이나 미스터리는 없었다. 오직 그가 걸어온 길과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랑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58편, 화면 너머의 온기, 다시 이어진 인연들. 시스템이 사라진 후 민준의 삶은 완벽하게 그의 것이 되었다. 더 이상 그를 이끄는 퀘스트도 그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도 없었다. 처음에는 약간의 허전함이 느껴졌지만 그는 곧 완벽한 자유를 만끽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의지로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세상을 느끼며 살아가야 했다. 서울에 정착한 지 며칠 뒤 그는 아주 중요한 결심을 했다. 과거로부터 도망쳤던 시간 동안 끊어졌던 인연들을 다시 이어보기로. 그것은 시스템이 내린 퀘스트가 아닌 그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첫 번째 과제였다. 그는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거의 1년 만에 통화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잔뜩 잠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니, 네, 엄마, 저예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애써 덤덤한 목소리로 그의 안부를 물었다. 민준은 시스템이나 여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 채 오랫동안 아팠고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동안 걱정만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불효했던 시간들을 사죄했다. 전화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눈물과 용서,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이 오고 갔다. 그는 이번 주말에 유진과 함께 본가에 내려가겠다고 약속하며 전화를 끊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그의 마음이 든든해졌다. 다음으로 그는 길 위에서 만났던 인연들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태백의 산골 할머니 댁에 전화를 걸어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두둑한 땔감과 식료품을 보내드렸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며 다음에는 꼭 색시랑 같이 놀러 오라고 말했다.
그는 수원 국밥집에도 전화를 걸어 말없이 베풀어 주셨던 온정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었다. 그는 수감 중인 최민규의 변호사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민규가 이 편지를 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읽게 된다면 전해주십시오.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나 역시 당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음을 이제는 안다고. 부디 그곳에서 건강하고 출소한 뒤에는 당신만의 길을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가 스르르 풀려나갔다. 그것은 그를 위한, 그리고 어쩌면 민규를 위한 마지막 용서였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유진은 항상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부모님과 통화하며 눈물 흘릴 때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고 민규에게 편지를 쓰는 그의 고뇌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부모님과 통화를 했다. 평생 반대만 하셨던 사진작가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그날 밤 그들은 새로 구한 작은 집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그를 질식시켰던 도시의 불빛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깃든 따뜻한 온기로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세상 속에 홀로 던져진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는 화면 너머에, 그리고 길 너머의 수많은 인연들과 다시 연결되어 있었다. 59편 사람을 향한 코드 두 번째 프로젝트. 과거와의 모든 매듭을 푼 박민준에게는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일만 남아 있었다. 그는 김유진과 함께 부모님 댁에 다녀왔다. 아들의 깡마르고 어두웠던 얼굴이 건강하고 평온하게 바뀐 것을 본 부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유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은 유진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 씨는 이제 뭐 할 거예요? 사진집 준비해야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친구 지수를 위한 사진집을 만드는 동시에 자신만의 새로운 작품 활동도 시작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되물었다. 민준 씨는요? 다시 코딩할 생각 있어요? 그녀의 질문에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코딩, 그것은 그의 삶 자체였고 동시에 그를 파괴한 괴물이기도 했다. 그는 다시는 예전처럼 모니터 앞에서 자신을 불태우며 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코딩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었다. 그것은 그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였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그는 아주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하얀 화면 위에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획안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길 위에서였다. 그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한 프로젝트도 아니었다. 길 위에서는 과거에 자신처럼 길을 잃고 지친 사람들을 위한 아주 작고 따뜻한 플랫폼이었다. 사용자가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 지쳤어요, 외로워요,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를 입력하면 인공지능 가이아 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앱이었다.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조용한 사찰이나 탁 트인 바다, 혹은 활기 넘치는 시장처럼 최적의 치유 장소를 제시해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한 앱은 같은 장소를 여행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을 익명으로 연결해줘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동행이 되어줄 수 있는 기능도 포함했다. 혼자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이 민준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었다. 그는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코드를 짜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빠른 코드를 만들까만 고민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의 코드는 이제 기계가 아닌 사람을 향해 있었다. 유진은 그의 두 번째 프로젝트를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들을 앱에 무료로 제공했고 여행지 정보와 그곳에 얽힌 감성적인 이야기들을 글로 써주었다. 그녀의 사진과 글은 민준의 코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다. 한 사람은 기술로 길을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술로 그 길을 채웠다. 60편, 그리고 다시, 첫걸음, 완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민준과 김유진이 만든 작은 앱길 위에서는 광고나 마케팅 없이 순전히 사용자들의 입소문만으로 조용히 퍼져나갔다. 앱스토어의 리뷰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쌓여갔다. 이 앱 덕분에 혼자 떠날 용기를 얻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는데 저와 같은 곳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추천해준 사찰에서 108배를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개발자님, 감사합니다. 민준은 그 리뷰들을 읽으며 과거 그 어떤 성공의 순간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그는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세상의 작은 한 구석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의 등을 토닥여줄 수는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유진은 마침내 친구 지수를 위한 사진집, 너와 함께 걸었던 길을 출간했다. 사진집의 마지막 장에는 우도에서 찍었던 그 사진이 실려 있었다. 눈물을 흘리는 자신과 그런 자신을 감싸 안은 민준, 그리고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의 가장 길었던 애도는 너를 온전히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어. 고마워, 지수야. 그리고 민준. 어느 맑은 가을날, 민준과 유진은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처럼 작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다. 그들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소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신혼여행으로 자신들이 만들었던 앱길 위에서 가 추천해주는 곳으로 가보기로 했다. 민준이 앱을 켜고 현재 상태를 입력했다. 행복해요. 감사해요. 새로운 시작. 잠시 후 화면에 추천 여행지가 나타났다. 추천 여행지,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바로 그곳. 민준과 유진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더 이상 시스템이 정해주는 길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의 마음이 이끄는 길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그들은 서울역 플랫폼에 섰다. 수많은 행선지 중에서 그들은 눈빛을 교환하고는 가장 가까운 시간에 기차표를 끊었다. 어디로 향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기차가 천천히 플랫폼을 떠났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남자가 없었다. 그의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길 위에서 얻은 단단한 행복이 있었다. 그의 인생 2회차는 그렇게 다시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었다. 완벽하게 리부트된 따뜻하고 새로운 세상 속으로. 완결.